자, 오늘은 중세 사회로의 전환. 자, 중세. 자,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고려죠, 고려. 그래서 고려 시대가 중세 사회고요. 자,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시대는 고대, 여기서부터는 중세. 그러면은 고대와 중세니까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차이점이 좀 크겠죠. 자, 그래서 중세 사회의 성립. 227페이지 중세사회 성립으로 한번 가보시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랑 후삼국의 성립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후삼국의 성립. 자, 후삼국이라고 하는 건 후 백제, 후 고구려, 그리고 안망한 신라. 이렇게 세 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각 시기별로 삼국이 통일될 때까지, 후삼국이 통일될 때까지의 시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연도별로 후 백제가 건국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후 백제는 누가 건국했냐? 견훤이 후 백제를 건국하게 되죠. 자, 지금 후삼국의 성립 요 시기가 고려 말이라고, 아니 그 삼국 고대 통일신라 시대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시대에 지방 호족들이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지방 호족이 후백제, 후고구려 이런 나라들을 세우게 되죠. 자, 견훤은 상주의 군인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군인 출신이고, 자, 이 사람의 아버지는 농민이었던 아자개,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견훤. 자,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냐면 완산주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예요. 그래서 전주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사료에 의하면 뭐라고 써있냐면 무진주에 갔을 때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세력이 좀 약해서 부끄러웠으나 이제는 이렇게 후백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왕이라고 칭하면서 스스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수도로 정한 곳이 완산주라고 하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견훤은 이제 본인의 나라를 인정받기 위해서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중국과 교류. 자, 오월, 후당 이런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서로 나라로서 인정받고자 했었죠. 그게 바로 요 후백제 건국. 자, 그 다음에 901년에 후고구려가 건국이 돼요. 후고구려가 건국이 되죠. 후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궁예. 자, 견훤은 군인 출신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군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라의 적대적인 사람이고, 자, 그러면 궁예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 왕의 서자예요. 말하자면 왕족 출신이에요. 신라 왕족 출신이다. 자, 이 사람은 신라 왕족 출신이면서 이 사람은 역시 신라의 적대적이죠. 신라의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 궁에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한쪽 눈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게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그 한쪽 눈이 잘못된 그런 이유를 바로 이 어렸을 때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의 쟁탈전에 시달리다가 휘말리다가 그렇게 한쪽 눈이 잃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왕의 쟁탈전에 휘말리게 되자 요 아이를 엄마가 이제 후궁이었죠. 왕의 후궁이었는데 그 왕의 후궁이 탈출을 시킨 거예요. 탈출을 시키는 과정에서 애를 이 이제 궁궐 위에서 말하자면 아래에 있는 성문 밑으로 애를 던진 거예요. 탈출을 시킨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래에서 받았던 궁녀가 애 눈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잘못 받은 거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애기가 한쪽 눈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궁녀가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얘가 처음에는 절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절에서 자랐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그냥 본인이 승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왕자 출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궁예의 어렸을 때 이름은 선종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도 한쪽 잃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신라에 굉장히 적대적이다. 그래서 견훤도 신라에 좀 적대적인 성향이었고 궁예도 신라에 좀 적대적인 성향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궁예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다 쓸까요? 양길의 부하였어요. 궁예 같은 경우는 원래 양길의 부하였다. 자, 양길은 북원경, 그러니까 원주죠. 원주 지역의 호족, 말하자면은 도적이었고, 이 양길의 부하였다가 나중에 궁예가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면은 수도를 어디다 정했냐? 수도는 송악에다가
수도는 송악에다가 정하게 되죠. 그러면 수도를 송악에 정한 이유는 뭐냐면 개성이죠. 지금의 개성에다가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송악 길지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송악 지역을 근거로 하는 세력이 궁예의 부하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왕건의 아버지와 왕건의 그 부자 세력이 궁예 밑으로 들어갔었죠. 말하자면 궁예의 신하였고 자기 부하의 근거지가 바로 송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죠. 송악은 지금의 개성이고 자 그래서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자 그런데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일단 후고구려는 나름대로 자 후백제 같은 경우는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중국과 교류했잖아요.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 체제를 정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 관부 말하자면 최고 관부가 광평성이었어요. 광평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 기구. 왜 우리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될 건데 고려로 따지면 도병마사 같은 게 광평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관등제. 관직의 등급은 9등급, 그러니까 공무원 등급은 9등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관등제라든가 광평성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등 이렇게 세력을 좀 체제를 정비를 했죠. 자, 그리고 이 궁예 같은 경우는 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에 국호를 여러 번 바꾸게 되죠. 자, 국호를 원래는 후고구려였었죠.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하면서 자, 그런데 나중에는 대동방국을 뜻하는 마진으로 자,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마진으로 바꾸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나라 이름을 한 번 더 바꾸죠. 태봉으로. 자, 그래서 나라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수도를 천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수도는 송악이었으나 나중에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게 되죠.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게 된다. 자, 제가 연도를 쓴 거는 여러분들어 연도를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순서를 한번 체크해보자. 자,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꿨죠. 수도를. 그리고 마진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나서 철원으로 천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철원 천도 이후에 태봉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꿨다가 마진에서 철원으로 천도했다가 철원에서 나중에 태봉으로 바꾸죠. 그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 연호를 또 여러 번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연호를 되게 여러 번 바꿨다. 그래서 무태에서 성책으로, 성책에서 수덕만세로, 수덕만세에서 정계로 이렇게 바꾸게 되죠. 그래서 연호를 여러 번 되게 많이 바꿨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연호도 여러 번 바꾸고 나라 이름도 여러 번 바꾸고 수도도 한번 천도하고 이렇게 여러 번 좀 변덕이 심하지?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게 바로 후고구려 궁예. 후고구려 궁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체제를 정비하기도 하고 거기 보시면 관제 정비에서 구관등제와 광평성제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최소한 여러분이 나라 이름 정도는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나라 이름 정도 체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궁예와 견훤이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서로 체제 정비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자,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910년에 자, 후고구려의 왕건이 나주를 점령을 하게 돼요. 후고구려의 왕건이 나주를 점령하는데 요 910년이라고 하는 연도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잘 모르긴 했다. 아무튼 이 즈음 어딜 것이다. 자, 그러면 후고구려의 궁예가 나주를 점령했다. 그 왕건이 나주를 점령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230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에 고려의 민족 재통일이라고 해서 지도가 한 장 나와요. 여러분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거기 옆에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에 보시면은 자, 건국전 왕건의 점령지라고 해서 나주 표시가 되어 있을걸요. 그쵸? 맨 아래쪽에 지도에 여러분 나주 어딘지 알아요? 전라남도. 그러니까 서해안 쪽으로 내려가서 맨 아래쪽에 나주가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요 나주가 왕건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죠.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 수도에서 개성에서 내려와서 여기를 점령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후고구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후고구려의 땅을 점령함으로써 이 사람이 후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게 되고, 자, 이거에 공을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광평성의 시중의 자리까지에 오르게 돼요. 자, 여기에서 공을 인정받아서 광평성의 시중의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승진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알죠, 여러분? 우리가 궁예하면 떠오르는 게 나는 미륵이다 라고 하면서, 자, 신하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신하들도 괴롭히고 백성들도 괴롭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와이프도 죽이고 그래요. 약간 광기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근데 원래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였지. 왜냐면은 미륵신앙을 강조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 이걸 가지고 왕권을 강화해야겠구나 라는 거였지만 이게 나중에는 너무 오바를 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과 신하들 다 괴롭히게 되고, 자, 결국 궁예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신에 신하들이 추대한 사람이 누구냐? 왕건이죠. 그래서 왕건을 추대해서, 자, 왕건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이름도 바꾸고, 원래 왕건의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송악이었죠. 송악으로 다시 옮기고, 자, 그래서 고려를 건국하게 돼요. 자, 그러면 고려를 건국했다. 이때 이제 궁예를 쫓아내고, 신하들에 의해서 궁예가 쫓겨나고, 그리고 고려를 건국하게 된 거죠. 자, 고려를 건국했고 이제 왕건이, 그리고 도읍이 어디였냐면 송악에 다시 도읍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철원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송악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나라가 지금 현재 후고구려가 멸망한 거니까 후고구려 대신에 고려, 그 다음에 후백제 있죠? 그리고 안 망한 신라, 그래서 신라, 후백제, 고려,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라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신라에 이 사람은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야. 견훤, 신라 싫어해. 그 다음에 궁예, 신라 싫어했죠. 자, 그런데 왕건, 이 사람 신라를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왕건은 신라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후삼국을 다 통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발해가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그 자리에 세워졌던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란에게 멸망을 당한 거죠. 그래서 거란에게 멸망을 당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발해가 망한 뒤에 이 발해의 왕족이 고려로 망명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고려로 넘어와서 이 발해의 유민들까지 수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고려의 통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왜냐하면 심지어는 발해의 유민들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라가 고려 있고, 그 다음에 후백제 있고, 그 다음에 찌그러들고 있는 신라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통일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통일 전쟁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927년에 후백제 견훤이죠.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공격을 하게 돼요. 자, 후백제가 신라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 왕이 경혜왕이었는데 요 경혜왕을 살해하게 돼요. 자, 신라를 공격을 해서 경혜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당시에 왕이었는데 경혜왕을 살해하게 되고, 자, 그 대신에 경순왕을 즉위를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신라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자,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혀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는 거의 허수아비 국가같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경혜왕을 살해하고 경순왕을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앉혀놓게 된 거예요. 자, 그게 후백제 견훤이고. 자, 그러면 신라가 공격을 받자 당연히 고려가 이걸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지원이 있었죠. 고려가 신라를 도와주러 간 거죠. 고려의 지원이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견훤의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전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공산전투라고 그래요. 자, 이 전투를 공산전투. 자, 그래서 공산전투라고 하는 건
후백제가 신라를 쳐들어가자 고려가 도와주러 간 거예요. 이거를 공산전투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후백제와 고려의 공산전투에서 결국엔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 후백제가 승리를 하게 되죠. 후백제가 그냥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대대적인 승리를 하게 되냐면, 이 공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대구인데, 대구에 가면은 팔공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팔공산이라고 하는 산이 원래 이름은 공산인데 팔공산이 된 거야. 그래서 왜 여기를 팔공산이라고 부르냐? 여기에서 이 고려 왕건의 신하, 아끼던 신하, 장군 8명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피해를 봤던 전쟁이 바로 공산전투고, 왕건은 겨우 목숨만 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병으로 옷을 갈아입고 말 타고 본인만 탈출한 거야. 거기 싸우다 다 죽여버린 거지. 자, 그래서 이 전투를 우리가 공산전투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왕건이 다시 한번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안동전투 또는 고창전투라고 그래요. 자, 고창전투 또는 뭐 병산전투라고도 하고, 고창전투가 안동에서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고창전투는 누구랑 싸웠냐? 당연히 후백제랑 고려랑 싸우게 됐어요. 후백제랑 고려랑 싸우게 되고, 자 이번에는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냐? 이번에는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가 대대적인 승리를 하면서 그 전에 여기서 전쟁에 졌던 거를 한 번에 이제 만회를 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이 고창전투.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신라가 고려에 복속돼요. 자, 신라가 고려에 복속됐다. 제가 멸망이라고 하지 않고 복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멸망이나 복속이나 비슷한 거지만 여기서 복속이라고 하는 건 거의 싸움 없이 나라를 그대로 가져다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멸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복속이 됐다는 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경주 지역의 땅만 차지하면서 거의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가서 바친 거예요, 그냥 나라를. 그래서 이때 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었는데, 그 경순왕이 나라를 그대로 가져다 바쳤죠. 자 그럼 여기 다시 가보시면, 자 후백제가 신라를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살해하고 경순왕을 즉위를 시켰는데, 자 그러면 이 견훤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라의 적대적이었던 인물. 그런데 고려 왕건은 신라의 우호적인 인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라고 칠 때, 여러분이 후백제 견훤한테 가야 돼요? 고려 왕건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요? 왕건한테 가야지. 왜냐하면 신라의 적대적이었던 게 견훤이고, 그 다음에 신라의 우호적인 게 왕건이니까 당연히 내 목숨 살려줄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고려의 귀속이 된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나라를 가져다가 바치게 되고, 결국에는 신라가 복속을 하게 된 거니까 신라는 사라진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신라가 복속이 돼버렸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나라가 신라를 차지한 고려, 그 다음에 후백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후백제가 멸망하는 전투. 자, 그게 선산 1, 2천 전투라고 하는 전투예요. 자, 선산 1, 2천 전투에서 결국에는 후백제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선산 1, 2천 전투라는 게 누구랑 싸운 거냐? 역시 후백제랑 그 다음에 고려랑 싸웠는데, 자 이때 고려는 당연히 왕건이지만 후백제는 왕건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후백제는 누구냐? 후백제는 이때 신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검. 자 그래서 후백제의 신검과, 이때 신검이 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왕건이랑 이렇게 싸워서, 자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 당연히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후백제는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자 후삼국이 통일이 된 거예요. 후삼국이 완전히 통일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신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견훤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4명. 그런데 큰아들이 신검, 1번 아들 신검, 그 다음에 4번 아들 금강.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배다른 형제. 자 그러니까 신검이 아버지 견훤이 자기의 막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자 저 왕위는 원래 내 거잖아요. 큰아들 1번 아들 거잖아. 그러니까 열받은 신검, 이
배다른 형제인 금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견훤을 쫓아내고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나서 본인이 2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의 2대 왕이 바로 신검. 그 다음에 아버지는 쫓겨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아버지를 어디로 쫓아내버렸냐면 자 완산주 근처에 금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가까운데. 그래서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아버지를 위패 말하자면 이제 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 가둬버린 거예요. 절에다가. 자 그러니까 이 견훤이 밤에 몰래 탈출해서 도움을 요청했죠. 누구한테 갔냐면 왕건에게 간 거지. 그래서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아들 막내 아들까지 죽였더니요. 신검 큰아들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건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선산 1, 2천 전투. 자 그리고 이 선산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가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게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자 후백제까지 멸망을 하고 나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936년에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후삼국의 통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자 요 후삼국의 통일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실질적 민족 통일이다. 자 통일로 치면 두 번째 통일이에요. 통일로 치면 두 번째 통일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통일은 신라의 삼국 통일.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은 자 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통일도 있었고 이때 지금 두 번째 통일이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부르지? 실질적인 민족 통일. 자 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라고 하냐면 일단 신라의 통일은 조금 부족했죠. 불완전하다. 우리가 신라의 통일을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첫째, 신라는 대동강 이남만 통일했죠. 대동강 이남의 불완전한 통일이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의 특징은 당을 끌어들였잖아요. 외세의 개입이 있었죠. 자 하지만 요 후삼국 통일은 첫째, 외세 개입이 없고 주도적인 통일이고 자주적 통일이죠. 둘째, 자 불완전한 통일이다라고 우리 앞에서 신라의 통일은 얘기했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 차지를 했고 심지어는 발해의 유민들까지 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후고구려 그 다음에 후백제, 신라에다가 플러스 옛 고구려의 땅에 있었던 발해의 유민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발해의 귀족들이 왕족이 신라를 망명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모두 이루어지면 아 이게 진정한 통일이구나. 그래서 실질적 민족 통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쭉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체크를 좀 해보시고 자 여러분 231페이지 보시면은 고려와 후백제의 전쟁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후백제가 후삼국이 통일이 됐죠. 자 민족의 재통일. 자 그래서 이 민족의 재통일을 우리가 실질적 통일이다. 그리고 발해 유민까지 포용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삼국의 성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후삼국의 성격, 그러니까 중세의 성격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세라고 불러요. 앞에서 우리는 고대라고 불렀죠. 그러면은 이제는 중세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그 전의 시대와 되게 뭔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바꿔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대와 중세의 차이점은 뭐냐?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고대와 중세의 차이점이 나와요. 첫 번째,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했다.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했다는 건 자 지금 우리가 나라를 세웠던 견훤, 궁예, 왕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계층으로 하면 누구냐면 호족이에요. 그래서 지방 호족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교 정치 이념이 채택되죠. 자, 드디어 고려는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한 나라. 자, 그래서 그 전에 고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대에서는 자 생각해보면 고대는 정치도 불교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도 불교식으로 했다고 하면 고려는 정치는 유교식으로 종교는 불교식으로 그래서 약간 이제 이원적 체제가 되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중세 문화의 발전. 자, 아무래도 중세 문화는 신라 시대의 어떤 그런 고대 문화보다 훨씬 폭이 넓어지는데 예를 들면 지방 문화까지도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문화의 폭이 넓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강력한 민족의식이 성장한다. 아무래도 고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북방민족들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란, 여진,
뭐 몽골, 그 다음에 왜구와 홍건적 전부 다 그런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내 민족, 내 나라 뭐 이런 어떤 민족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중세 사회예요. 그래서 그 전에 고대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세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중세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자, 이제는 중세의 정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가 생긴 시기로 한번 살펴보면 나라가 918년에 건국을 했어요. 그리고 망한 게 139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된 나라죠. 그래서 요 시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일단 시기 나누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고려는 시기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시대가 있다고 치면은 나라를 세운 게 이때고, 그 다음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망한 게 이때고, 자, 그러면 거의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1170년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이 앞부분을 초기에 이제 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요 앞부분은 초기, 그 다음에 요 중간 부분은 중기. 자, 그리고 이 무신 집권기,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한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기를 무신 집권기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에 1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40년 동안은 몽골이랑 싸우던 시기예요. 그리고 40년의 몽골과 싸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고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강화를 체결하긴 했지만 거의 우리가 이제 항복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8, 90년 정도는 이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쉽게 말하면 간섭이죠. 지배라기보다는 간섭을 받게 되는 시기여서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고려가 망해가는 시기가 말기. 자, 그래서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초반기를 배울 건데, 이 초기는 항상 나라가 세워지면 체제가 정비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왕의 업적, 예를 들면 태조의 업적, 그 다음에 뭐 광종의 업적, 성종의 업적, 이런 왕의 업적들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랑 왕의 업적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왕이 태조. 태조는 왕건이죠. 왕건 같은 경우는 나라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하고, 그 업적이 전부 다 왕건이 했던 일들이고요. 그러면 태조 왕건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중요한 정책 중심으로 봅시다. 첫 번째는, 자, 태조 왕건의 정책에서 민생 안정책이에요. 태조 왕건의 정책 중에서 첫 번째 대표적인 거는 민생 안정책. 자,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건 일단 백성들이 그동안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서도 시달렸고, 그 다음에 고대, 신라, 통일신라 말기죠. 그때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고, 자,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좀 어느 정도 다독이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나라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말하자면 백성들로서, 자, 그렇게 만드는 거 우리가 민생 안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게 민생 안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민생 안정책 중에서 일단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해주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줄여주냐? 자, 세금을 좀 줄여줘.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취민유도 정책이라고 그래요. 취민유도 정책이라고 하죠. 취민유도라고 하는 건, 자, 취민, 백성을 취할 때는, 여기서 백성을 취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거둘 때는 유도, 도는 법이죠.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법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취민유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세금을 거둘 때 얼마를 걷냐. 자, 세율을 낮춰준 거예요. 세금을 조금 거두면 백성들이 안정적이 되니까. 그래서 세율을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걸 우리가 민생 안정책이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취민유도 정책.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줄여줬어. 그런데도 백성들이 힘들지. 그러면은 백성들을, 빈민을 좀 구제하는 정책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빈민구제 정책으로 실시한 게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흑창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빈민을 구제하는데, 자,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로 흑창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는데, 흑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춘대추납이라고 그래요. 춘대추납. 자, 춘대,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납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흑창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걸 흑창이라고 하고, 이런 취민유도 정책과 흑창 설치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민생 안정책 중에서는 이런 정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태조의 정책 중에서 중요한 게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이에요. 태조 왕건도 물론 호족인데 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호족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죠. 말하자면 이 호족들이 여차하면 지들끼리 반란 일으켜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이런 호족들을 다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호족 통합 정책. 자, 그런데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족 통합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얘네들을 달랠 때도 있고,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러면서 달랠 때도 있고, 또는 얘네들이 너무 달래서 너무 좀 기어올라 그러면은 또 얘네들을 좀 한번 눌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 달래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를 회유책. 회유라고 하는 건 내 편으로 꼬시는 거죠. 그게 바로 회유책이고, 자, 그러면 이 회유책에 해당하는 정책이 어떤 거냐면 결혼 정책이에요. 정략 결혼. 자,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통해서 전부 다 인척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죠. 친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친인척 관계를 맺게 되면 최소한 나랑 친척인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반란 일으키죠? 그럼 제일 먼저 누구부터 다 죽이냐면 왕건과 그의 친척들부터 다 죽일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친척이야. 그럼 내가 나 죽이려고 반란 일으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렇게 친척이 돼버려서 반란을 방지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결혼을 굉장히 여러 명의 여자들과 하게 돼요.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이 당시에 호족의 딸들과 결혼해서 부인이 무려 몇 명이었냐면 29명이었어요. 부인만 29명이죠. 그러면은 부인이 29명이니까 자식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때 아들이 25 이상이었던 거고 딸까지 하면 훨씬 많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반란을 방지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걸 우리가 정략 결혼. 자, 물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있겠죠. 자, 아들이 너무 많아. 문제점 뭘까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겠죠. 물론 큰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 되지만 만약에 큰아들의 가문, 그러니까 외가죠. 외가의 집안이 좀 약하다. 그러면 당연히 서로 자기 외손주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실제로 두 번째 왕인 태종이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됐지만 요 형을 끌어내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자기 외손주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실제로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왕규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결혼 정책 말고 다른 거 뭐 있어? 다른 거 뭐 있냐면 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성 정책이라고 하는 건 성씨를 하사하는 정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씨 아닌 사람을 다 왕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왕씨가 되면 뭐가 돼요? 친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왕씨 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고, 자, 그럼 결혼했어. 인척이 됐어. 그 다음에 성씨를 나눠줘서 왕씨로 다 만들어버렸어. 자, 그래도 얘가 좀 아직 내 편이 아닌가 하면 뇌물을 먹여야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하게 돼요.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공신들한테 나눠주는 토지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전쟁터를 누비던 그런 신하들한테 나눠주는 토지가 바로 역분전. 자, 그러면 이런 거는 회유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견제책은 뭐 있어? 견제라는 건 내가 이렇게 너무 잘해줬더니 이것들이 좀 기어오르더라. 안 되겠다. 좀 밟아줘야지. 그러면서 살짝 견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견제책으로는 사심관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심관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기인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자, 그래서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 사심관이라고 하는 건 벼슬이에요. 그래서 고위관리에게, 자, 고위관리에게 출신 지역에 사심관이라는 벼슬을 주는 거예요. 출신 지역의 사심관에
벼슬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신관이라고 하는 건 벼슬 이름이에요. 자, 내가 지금 서울에서 난 일하고 있는 고위관리인데 내 고향이 인천이다. 그러면은 나한테 인천 지역에 사신관을 해, 네가 오늘부터. 그래서 나한테 벼슬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 벼슬을 줬으니까 되게 좋은 거네? 물론 좋죠. 왜냐하면 사신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의 부호장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말하자면 어느 정도 좀 하급 관리 정도는 네가 임명해라. 그래서 관리 임명권을 줘요. 하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건 자, 인천에서 무슨 사고가 터지지? 그럼 너 먼저 죽어야 돼. 그게 바로 이 사신관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신관 제도라고 하는 건 자, 마치 벼슬을 줬어. 되게 고마워. 그래서 마치 벼슬을 주기 때문에 우대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준 권한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 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일은 많은 거야. 내 권한은 별로 없는데 자, 그런 걸 사신관 제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사신관 제도라고 하는 건 출신지에 대해 어느 정도 권한을 주면서 그 지역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 책임을 많이 지도록 하는 거. 그런 걸 사신관 제도라고 하고 자, 기인 제도라고 해서 기인은 뭐냐면 요거는 인질이에요. 그래서 호족의 자식을 서울의 인질로 데려다 놓는 것. 그래서 자, 호족의 자식을 기인으로 기인이 인질이에요. 인질로 서울에 데려다 놓는 거. 그러니까 너 아들 중에 한 명 서울로 보내라. 내가 공부시켜줄게. 하지만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그 아들부터 죽이면 되잖아요. 이 아버지가 뭐 반란 일으킨다거나 하면. 그래서 이 기인이라고 하는 건 인질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걸 기인제도라고 하고 자, 기인제도는 통일신라 시대에도 비슷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일신라의 비슷한 제도가 뭐냐? 상수리제도. 자,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와 유사하다.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와 유사하다. 자, 요게 바로 기인 제도고 자, 특히 시험에는 견제책을 더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조금 여러분이 회유책하고 견제책도 구별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 호족 통합책 이렇게 알아두지 마시고 견제책 따로, 회유책 따로 알아두시는데 특히 이 중에서는 요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 같은 견제책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 사신관이라고 하는 벼슬을 처음 받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신라는 나라를 가져다가 그대로 바쳤다고 했잖아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야. 근데 그 사람이 김씨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김부라고 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이 어디겠어요? 경주잖아.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 사신관이라는 벼슬을 주고 네가 이제 책임을 다 져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이 사신관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게 된 사람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으나 신라를 바치고 고려로 망명을 해서 고려의 귀족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고려에서 벼슬을 하게 된 요 경순왕 김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 사신관이라고 하는 벼슬을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호족 통합책과 그 다음에 민생 안정책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건의 정책 봅시다. 세 번째 왕건의 정책은 자, 여기는 북진정책이에요. 북진정책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북진, 북쪽으로 진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북쪽으로 진출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나라 이름을 우리가 고려라고 지었죠. 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나라 이름을 왜 고려라고 했어? 자, 고려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고려라고 하는 단어와 고구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가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고구려라는 말이야. 자, 말하자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은 건 고구려다라고 지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구려를 생각하고 지은 거죠. 말하자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즉 고구려가 알죠? 고구려 땅 엄청 넓었던 거 알죠? 북쪽으로 넓었던 거. 그러면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이름을 이렇게 고구려 같은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건 그 넓었던 땅을 고구려의 땅을 다시 되찾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그 넓었던 고구려 땅을 되찾으려면 어느 쪽으로 진출해야 되냐면 우리는 북쪽으로. 그래서 북쪽으로 진출할 테다. 이게 바로 북진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진정책이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북진정책이라는 게 고구려 계승해야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것도 결국에는 북진정책이고, 자, 이제 나머지 북진정책 볼게요. 자, 서경을 중시했다. 자, 그러면 서경이라고 하는 도시를, 서경이니까 서쪽 수도라는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제2의 수도처럼 그렇게 지정을 해서 서경이라고 하는 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자, 수도는 개성이에요. 지금의 그러니까 그때의 송악, 지금 개성. 개성은 여러분 이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인 거 알아요? 아, 개성까지 택시 타고 가면은 안 가봐서 그렇지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택시 타고 가면.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물론 지금 북한의 뭐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의 좀 큰 도시, 그게 바로 개성이에요. 그래서 개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38선은 알아요? 지금은 휴전선인 건 알아요? 38선은 위도상 이렇게 반듯하게 나눈 선은 38도선이죠. 38도선. 그게 북이 38도선이고, 지금 현재는 휴전선이에요.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은 전쟁하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날 때 차지했던 땅 있죠. 휴전이 딱 체결됐을 때 그때 차지한 땅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자, 38선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잘랐을 때는, 위도에 따라서 잘랐을 때는 개성이 남한이었어요. 그런데 휴전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개성이 북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도시가 그만큼 가까운 도시라는 건데, 자, 그러면 개성은 수도잖아요. 개경. 자, 그 다음에 서경. 자,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했어.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해서 두 번째 수도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서경으로 정하고, 이 서경을 굉장히 중시했었다. 평양. 평양도 택시 타고 가면 그렇게 안 멀걸요? 네, 택시가 못 다녀서 그렇지. 자, 그래서 서경, 평양. 지금은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옛날 노래 중에 막 운동권들 노래 있잖아요. 저보다 이제 조금 윗세대 선배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뭐 얼마. 처음에는 5만 원이었어. 처음에 막 80년대 막 이렇게 불렀을 때 5만 원이었기,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7만 원으로 올랐어. 그래가지고 노래 가사가 바뀌었어. 택시요금 처음에 5만 원이었다. 그 노래, 운동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 5만 원이었어,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택시요금 7만 원으로 바뀌었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올랐겠지, 당연히.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서경을 평양의 서경이라고 하고, 이제 수도죠. 말하자면 제2의 도시 같은 걸 정해서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왜? 고구려 계승했으니까. 자, 고려는 고구려 계승했으니까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지. 자, 그래가지고 서경을 중시하고 여기다가 분사를 설치하게 돼요. 분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한테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걸 훈요십조라고 그래. 말하자면 후대 왕들아, 열심히 이렇게 왕을 잘 하려면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덕목 같은 거를 정해준 거예요. 후대 왕들한테 유언처럼 남겼는데, 요 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 서경은 그 지역의 땅이 좋은 지역이니까, 그 지역이 땅이 되게 좋으니까 왕한테, 후대 왕들한테 1년에 3분의 1 정도는 서경에 가서 머물러라. 그럼 1년에 3분의 1이면은 100일쯤 되잖아요. 365일이라고 치면 100일 넘는데, 그러면은 100일 넘으면 거의 한 석 달은 되겠죠? 그쵸? 30일씩 하면은 석 달, 120일이면 거의 한 넉 달쯤 되겠네,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왕이 수도, 그러니까 개경을 비우고 서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업무는 어떻게 봐? 결제할 거 있을 거 아니야. 업무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왕이 서경에 머물 때, 그러면은 정부 일을, 업무를 처리를 못 하니까 서경에도 이 정부에 분점 같은 걸 차린 거예요, 말하자면. 왜 우리 정부종합청사가 서울에도 있지만 세종시에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사라고 해서 관청을 거기다도 설치했다 이 말이에요. 분점, 관청 분점을 설치한 거지, 그거를 분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서경을 중시하면서 분사를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영토도 넓히게 돼요. 자, 영토를 넓혔어? 영토를 어떻게 넓혔냐면, 발해가 아까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은 발해가 멸망하면서 처음에는 물론 거란이 차지했지만 국경선이 뚜렷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딱 기회를 삼아서 후백제, 그 발해의 유민들이 넘어올 때 딱 그때 우리가 선을 그은 거지. 여기까지는 우리 땅. 그러면서 땅을 넓히게 돼요. 자, 발해가 멸망하면서 그때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땅을 어느 정도 넓히게 됐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땅을 넓혔냐면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죠. 자, 그럼 원래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까지는 영토가 어디였냐면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어요. 신라가 영토를 이제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넓어진 건데 그때 땅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자, 그런데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의 영토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넓어지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란을 적대시했다. 자, 거란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거란을 왜 안 좋아했냐면, 자, 앞에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죠. 자, 그러면 고려도 고구려 계승, 발해도 고구려 계승. 그러면 발해와 고려는 무슨 사이나 마찬가지, 형제 같은 관계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발해를 누가 멸망시켰냐면 거란이 멸망시켰어요. 자, 발해를 누가 멸망시켜? 거란이 멸망시켰지.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우리 형제 죽인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란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고려 왕건의 정책이 북진 정책이잖아요. 그러면은 북진 정책이라는 건 북쪽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데, 북쪽으로 진출하다 보면 중국의 북방민족과 부딪히겠죠. 말하자면 거란이나 여진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뭐야? 싸워야지. 말하자면 사이가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란이 처음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자, 자,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선물을 보냈어요. 그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낙타 50마리. 자, 그래서 낙타를 선물로 보낸 거예요. 거란은 뭐 나름대로 또 자기들 귀한 거라고 보냈겠지. 자, 그런데 이 낙타를 사신이 가지고 왔을 거니까 끌고. 그러자 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라고 하는 이제 개성에 있는 다리 밑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야. 자, 낙타를 그냥 놔뒀더니 낙타가 어떻게 됐겠어요? 굶어 죽었겠지. 왜냐면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죽었지. 밥을 안 주니까. 그래서 낙타는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자, 그다음에 낙타를 끌고 온 사신이 있잖아요. 사신은 멀리 귀향을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교적인 결례를 범한 거지 말하자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구려 계승이니까 거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야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거란을 굉장히 적대시했고, 자, 이렇게 거란을 적대시한 거와 관련된 사건이 아까 그 낙타 죽인 사건, 만부교 사건. 낙타 50마리 그냥 굶겨 죽였지. 그게 만부교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거란을 적대시했어. 왜? 발해 멸망시켰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발해 멸망을 시켰다는 건 형제를 죽인 거랑 마찬가지니까 결국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북진 정책이구나.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던 고려 왕건은 또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유언 남겼다고 했죠. 자,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글이 뭐였냐면 훈효십조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훈효십조에 보면 이것도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왕건의 어떤 정치, 사상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도 당부하는, 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당부하는 글을 남기게 되는데, 요 당부하는 글이 정계, 자, 그 다음에 계백료서. 자, 하지만 정계와 계백료서는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고, 자, 하지만 왕건의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야? 훈효십조. 훈효십조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왕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 훈효십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왕건의 정책들 여러분하고 쭉 살펴봤는데, 우리는 훈효십조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236페이지 보시면은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 사료 나와 있으니까 사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보시면은 훈효십조 사료 나와 있어요. 훈효십조 한번 보시고, 자, 훈효십조에서 일단 첫 번째부터 쭉 볼게요. 국가 대업이 재불의 호의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자, 불교를 숭상해라. 자, 고려 같은 나라는 사상에도 굉장히 좀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불교도 괜찮고 유교도 괜찮고 다 중요하고 다 존중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도선의 풍수 사상에 따라 사원을 세우고 함부로 짓거나 헐지 말 것. 도선의 풍수 사상에 따라서 사원을 세우고 함부로 짓거나 헐지 말 것 그랬는데, 도선이 누구지? 풍수지리서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풍수지리서를 존중하고 있구나. 다양한 사상을 존중했다고 했잖아요. 풍수지리서를 존중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당의 풍속과 같게 하려 하지 말며 거란과 같은 야만족의 풍속을 본받지 마라. 자, 뭐라고 했어? 거란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란을 적대시했구나. 거란을 적대시한 건 결국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고구려 계승의식, 즉 북진정책이죠. 자, 그다음에 서경은 지덕이 순조로운 곳이니, 자, 서경이 평양이죠. 그래서 서경은 좋은 땅이 좋으니까, 땅의 기운이 좋으니까, 자, 이를 중시하여 나라 안에 안녕을 이루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거죠. 왕한테 1년에 3분의 1은 가 있어라. 서경에 좋은 땅이니까. 자, 그래서 서경을 중시했다. 이것도 역시 북진정책과 관련된 거고요. 연등회와 팔관회를 잘 지켜서 주신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 것. 연등회와 팔관회는 연등회는 불교 행사, 팔관회는 불교, 도교, 민간신앙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 진짜야 가짜야? 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 게 바로 8번 때문에 그래요. 자, 8번에 차연이남이나 공주강 밖은 산영지세가 배역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차연이남, 그러니까 차령산맥 이남이나 금강, 공주강 아래쪽 지역 사람들은 등용하지 마라. 왜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배역, 그러니까 거스르는 지역이니, 기운을 거스르는 지역이니 그 지역의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차연이남이나 공주강 밖은 어디냐? 전라도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고? 라고 했다고 합디다. 자, 그런데 이 훈효십주에서 그러면 왕건이 전라도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고 했으면 실제로 본인이 왕이었을 때 전라도 사람을 등용을 안 했어야 되지만 전라도 사람을 등용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냐? 왜냐하면 이 훈효십조라고 하는 게 이게 왕건이 직접 발표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박술희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요거 진짜 왕건이 한 말이 맞아?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한데? 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8조 때문에 요게 이제 진짜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빼고 8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를 보면은 태조 왕건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해종, 자, 해종 한번 가볼까요? 자, 아니나 다를까 해종이 두 번째 왕인데 해종이 2대 왕이 된 이유는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까 왕자들이 뭐 몇 명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됐으나 요 해종의 외가 엄마 쪽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나주 오씨였는데 이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 손자를 왕위로 앉혀야지라고 반란 일으킨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광주원군, 그러니까 왕규라고 하는 사람의, 왕규가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걸 우리가 왕규의 난. 자, 왕규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주 유씨 집안이 이제 부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왕건의 두 아들, 자, 두 아들, 그래서 이 중에서 형이 먼저 왕이 돼요. 정종. 그 다음에 그 동생, 정종의 동생이 왕이 되죠. 광종. 그래서 정종과 광종의 집안이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정종은 왕위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뭐 일설에 의하면 뭐 몸이 안 좋았다 이러면서 이제 왕위를 동생한테 물려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정종의 재위 기간은 좀 짧은 편이었는데 정종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볼까요? 자, 일단 서경천도 계획을 세우죠. 자, 서경천도 계획만 세운 거죠. 실제로 천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경천도 계획을 세웠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아까 거란하고 막 사이가 조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거란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겠어. 거란에 대비해야겠어. 그러면서 국경지역인 청천강 유역에 30만 명의 군대를 설치하게 돼요. 그게 광군. 자, 그럼 광군은 누구를 막기 위해서? 거란을 격퇴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란을 막기 위해서 30만 명의 광군을 설치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서경천도 계획, 그 다음에 광군 설치, 여기까지가 정종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광종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